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저희가 녹음을 하고 마치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에 JTBC에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경기교통연수원 사무처장으로 있는 J씨, 이제 뭐 지금은 뭐 실명 공개됐으니까요. 네. 우리 또 SNS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뭐 굉장히 익숙하죠. 네. 진유천 씨. 네. 필명이 진유천 씨고 뭐 실명은 진효희 씨라고 합니다. 네. 보도에도 봐야 되는 이제 진유천의 필명이라고 하는데 이름인지 필명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네. 뭐 닉네임으로는 뭐 제세이화라고도 하고. 제세이화를 많이 썼고 네. 뭐 아니면은 아이디를 보면 진물. 네. JINMUL. 네. 그래서 뭐 진물이 막히면 진물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를 계속 썼던 진물 것 같습니다. 1, 2, 3이 있었다고 하죠. 네네. 지금 현재 트위터에서는 이제 Every Want You. 네. 예, 그걸로 친일파 척결하라. 예, 닉네임이 그겁니다. 그리고 저기 인스타에서는 이수희인가 이름을 그렇게 바꿨거든요. 아, 페이스북 아마 똑같이 갔으면은 네. 이수지로 바꿨습니다. 이수지. 이름 여자 이름 좋아하시나? 글쎄 말입니다. 어쨌든 이수지로 바꿨고요. 확인해 볼까? 인스타가 저는 이수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은 진효희 맞을 텐데 아직도 진유천인가? 아, 페이스북 아직 이수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개인 정보를 전혀 그거 다 막아놨을 걸요? 저장을 안 해놨어요. 네. 아니야, 막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가려놨을 걸요? 다른 이름 여러 전이 진유천입니다. 네. 페이스북 다른 이름. 개인 정보로 거의 안 바꿔놨어요. 보통 이것까지 싹 지우기가 보통인데, 뭐 올라왔네. 7시간 전에. 네. 딴 사람인 마냥, 뭐 다른 사람이 이제 쓸 수도 있죠. 이런 게시물이 올랐습니다. 참 아프다. 정치인의 삶이 순조롭진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여 아프지 말고 씩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김경수, 이재명, 문재인, 진유천 모두. 진유천이 정치인이었어? 당황스럽습니다. 뭐 계정을 양도했나?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건가? 뭐 댓글은 막아놨네요. 예, 댓글을 달 수가 없네. 네. 그 방 녹음 중에 댓글 달지 마시고. 예, 어쨌든 네, 이 진유천 씨 본명 진효희 씨, 이 사람이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네. 이낙연 후보를 비방하는, 그것도 허위 비방이죠. 네. 예, 기레기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뭐 하여튼 허위 비방하는 내용을 뭐 대응 자료라고 하면서 뭐 퍼날라 주자, 네. 퍼나릅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 선동 행위를 네.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캠프에서는 바로 그것을 지적을 했죠. 그래서 뭐 이제 뭐 공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제 이 진유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그걸 한번 짚어봅시다. 이 사람이 지금 알려진 바로는 2016년까지 당시 이제 김경수 의원이었죠. 김경수 네네네. 의원의 운전기사로 일했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보좌관 사칭하는 바람에 의원 그 운전기사 자리에서 이제 잘렸고, 그 뒤로 이제 성남으로 가서 이재명 시장 캠프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성남으로 넘어가면서 성남 FC의 유소년 축구팀? 예, 유소년 축구팀 버스 운전기사. 네, 버스 운전기사로 일을 했고, 그 뒤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재명 캠프의 SNS 대응팀장인가 뭐 온라인 대응팀장인가 아무튼 그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경기도 경기교통연수원. 네, 경기교통연수원의 사무처장으로 들어갔죠. 네. 그리고 사무처장 직위에 있으면서 지금 그 텔레그램 방에서 그렇게 음해성 선거 자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 이제 이거야말로 네거티브 공격 자료죠.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이제 그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는 자료를 배포하다가 지금 제보가 들어와서 JTBC에서 이제 보도가 됐다. 이게 이제 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이제 김경수 지사 그 운전기사로 했다가 갑자기 성남으로 픽 점프를 했는데, 요즘에 이제 그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은 좀 이제 의문스러운 이제 지점이 하나 나오죠. 그게 이제 그 드루킹하고 접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경공모 회원이기도 했고 네. 경공모 회원이었고 그러면서 뭐 손가역 회원이었다는 네. 손가락혁명군 회원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경공모에서 선거얘기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문펜 네. 네. 문펜의 회원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어떤 뭐 지역 이제 그분은 뭐 경남에서 주로 활동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즈음에 이제 행적으로 추정을 해보면은 뭐랄까 이 사람도 전형적인 정치 자영업자가 아닌가 뭐 그렇게 이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발을 걸쳐놓고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비빌만한 구석인들을 찾아서 들어간 게 이재명 캠프가 아닌가. 그러니까 뭐 자기 어떤 정치적 신념하고 상관없이 그랬던 게 아닌가 그렇게 일단 보여지고. 그렇죠. 좀 재밌죠. 경공모는 그 어저께 이제 김경수 지사 대법원 판결 이후에 네. 그 이재명 지사가 인터뷰에서 얘기했나 뭐 그렇지만 이 드루킹이 이재명 지사를 지난 대선 경선쯤에 공격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드루킹 판결 그 타임라인 그 기사를 따라가다 보면은 정작 그 드루킹이 만든 그 뭐냐 리플 기계 킹크랩 네네. 킹크랩은 이재명 캠프 쪽으로 넘어갔던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네,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재명 일방적인 주장이고 뭐 그건 이제 알 수 없는 것이고. 근데 그 이제 드루킹이 이제 쓰는 글들이 이렇게 퍼날라질 때 네. 보면은 실제로 좀 이재명 저격을 했었어요. 뭐 정동영과의 이제 연결고리를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뭐 했다. 동교동계 동교동계 뭐 지원을 받고 있다라던가 네네. 뭐 그런 얘기들을 드루킹이 직접 글로 써서 쓰긴 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사도 뭐 아주 택도 없는 소리를 한 건 아니긴 합니다. 예. 뭐 공격을 받긴 했어요. 뭐 아무튼 이제 이 진유천 씨로 돌아와서 네. 그래서 아무튼 여기저기 이제 발걸치고 있으면서 이제 한 자리 그러니까 자기가 해먹을 만한 곳이 어딘가 그렇게 찾았던 걸로 보여지고 일단은 보여지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성남으로 점프되는지는 그 경로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지금 알려진 바로는 네. 드러난 바로는 아무튼 이제 성남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경남에서 활동하시던 분이 네. 갑자기 이제 2017년에 성남으로 오게 되죠. 네, 성남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 성남 FC에 이제 운전기사 자리를 얻었단 말이죠. 뭐 그게 어떤 뭔가에 대한 대가로 치고는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니었겠죠. 운전기사 자리니까. 그렇죠. 다만 근데 그 시기에도 계속 그 뒤에서 활동을 해왔단 말입니다. SNS에서. 그런 흔적들은 남아있고 지금은 아마도 뭐 캡처 자료 말고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거의 다 지워진 거. 예, 정리를 했으니까 SNS에서 정리를 했으니까 그렇게 활동을 했다가 이제 이재명 캠프의 SNS 팀장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확 그 붕 뜨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네.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고 그냥 뭐 어떻게 비료하다면 비료할 수 있는 운전기사 자리 하나 얻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SNS 팀장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어떤 그 공로를 인정받을 만한 뭔가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해서 좀 그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뭐 그 해경군 계정이랑 이렇게 대화 주고받은 흔적들도 남아 있고. 네, 해경군 김씨 계정이죠. 네, 뭐 저기 예, 뭐 08 HK 김. 네, 뭐 계정명 바꿔달라 뭐 그런 식으로 달아놓은 네, 것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018년 4월 정도죠. 그때가 이제 그때는 이미 SNS 팀장일 때였겠네요. 그러면 네네. 그렇죠. 지방선거 시즌이었으니까. 한창 그 민주당에서 경기도지사 네. 예비 경선을 치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즈음의 행적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진유천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뭐 비씨님이나 저나 이렇게 낯설지 않았던 게 기시감이 들었던 게 이 사람이 그 권순욱 기자 음해한 사건에 이제 연루된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역시 2018년의 이야기죠. 네, 그 당시에 이제 권순욱 기자가 저기 누구냐 전해철 의원한테 뭐 3억을 받았다. 그런 얘기 퍼뜨린 사람이 이제 진유천인 걸로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그 건 가지고 이제 진유천 그래서 처음에 진유천이 이름 나왔을 때 이 사람 누구지? 그러고 이제 찾아봤던 것이고 많이 들어봤던 사람인데 그러고 아무튼 SNS 팀장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도지사 당선된 이후에는 저기 뭐야 교통안전공단으로 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 교통안전공단 들어가서 이제 좀 교통연수원. 교통연수원으로 들어가서 좀 이제 이때 좀 웃기죠 보면은 그 행태가 그 일단 뭐야 거기에 좀 아주 직무와 연관 없는 생뚱맞은 사람이 지금 낙하산을 꽂힌 셈이고 모양새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변명을 하든 간에. 네.
더구나 이제 이재명 캠프 쪽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행적들을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상당히 좀 공을 세웠던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온라인상에서 그거를 이재명 지사는 우리 관계 없는 사람이다. 예, 관계 관계없고 없는 자기는 사람이라고 모르는 하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모르는 사람이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 치고는 같이 찍은 사진도 너무 많이 남아 있고. 그 사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진유천 씨 개인이 그냥 네. 이재명 지사의 너무 팬이라서 이재명 지사 가는 곳은 어디든 따라가가지고 사진 한 방 남기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미 경기교통연수원의 사무처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사진이라는 게 한두 장이 아니기도 하고 일단 같이 찍은 사진이. 네. 그 다음에 심지어 이재명이랑 김혜경 씨 둘이 있는 사진을 이 사람이 찍어가지고 이재명한테 준 것도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찍사 노릇한 사진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작년에 그 이천에서 화재 났을 때, 네네. 네, 그 화재 현장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죠. 네, 뭐 그 정도면 거의 뭐 수행 비서급으로 따라따랐다는 소리인데 화재 현장이 그 뭐 교통안전 이렇게 그 저기 기관명이 자꾸 생각이 안 나냐. 교통연수원. 네.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이 화재 현장에 왜 따라갑니까 대체? 그래서 이천 화재가 작년이었죠. 네. 그러네. 따라갈 뭐 보좌관도 아닌데 거기를 왜 따라가냐고 비서도 아닌데. 그러네. 네. 그러니까 뭐 모른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모를 수가 없는 거죠. 모를 수가 네. 없죠. 게다가 성남 FC 시절에 그 성남 FC의 사장 역할을 이재명이 성남시장, 네.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했었습니다. 네네. 뭐 꼴랑 지금 몇 명 된다고 FC에 거기다가 그렇게 생뚱맞은 사람이 기사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을 모를 수도 있겠다 칩시다. 그래. 그때는 모를 수도 있었겠다 칩시다. 근데 SNS 팀장을 모를 일은 없잖아요. 자기 캠프에. SNS 팀장이면은 저 이재명 계정도 관리했을 텐데. 그랬을지도 모르죠. 네. 계정을 관리해줬을지도 모르지. 뭐 직접적으로 관리했거나 아니면 뭐 메시지를 추려가지고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올리라고 얘기를 해줬을 수도 있는데 모른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관계가 참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뭐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연봉에 관해서도 좀 말이 있었죠. 일단 뭐 임명부터 얘기를 해보면 자신이 임명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그게 표면적으로는 맞긴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맞는데 뭐 대부분의 낙하산 인사가 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임명권이 직접 있는 경우 같으면은 낙하산 인사라고 안 하죠. 측근 인사라고 하지. 그러니까 뭐 저기 예를 들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비서실장에 자기랑 가까운 사람을 꽂는 걸 낙하산이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임명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부당하다고 얘기도 안 하잖아요. 아무도. 저 사람이 임명권이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보통 낙하산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회해서 그러니까 임명권이 없는 자리에다가 자기랑 가까운 사람을 꽂는 경우. 그 다음에 임명권이 있는 자리인데 직책이랑 상관이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꽂는 경우. 그런 경우를 두 가지를 들어서 이제 그 낙하산 혹은 이제 그 인사에 관해서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진유천 씨, 그러니까 진효희 씨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다 해당이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이 교통연수원. 미치겠다. 적어놔야겠다.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으로 갈 만한 어떤 이력이 없어요. 네. 버스 운전했으니까 그런가?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으로 갈 만한 이력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직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고 일단. 그다음에 이재명이 스스로 임명권이 없다고 했는데 임명권이 없는 사람이 그런 경기도에서 60% 넘게 예산 지원을 받는 기관에 사무처장으로 꽂혔단 말입니다. 그럼 이건 낙하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 60%는 그 교통연수원의 이제 자본금의 출자액의 63%를 경기도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실제로 매년 지원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매년 지원이 이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살짝 보면은 한 40억대 정도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40억대만 해도 인건비는 다 빠지겠구만. 그 몇 명 된다고 직원이 약 20명 정도 되죠. 인건비하고도 뭐 시설 관리비까지 다 나오겠구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독립적인 법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의 뭐 예산을 교통 연수 사업을 위탁받아서 네. 이제 진행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네. 예산 지원을 받고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40억 정도로 뭐
뭘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이죠. 그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이 말한 대로 인사권은 없는데 네네. 관리 감독권은 또 도지사한테 있잖아요. 이게 뭐 좀 애매합니다. 일단은 그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그다음에 이제 출자금도 받고 네. 그다음에 위탁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도의회에서 이렇게 사단법인이지만 행정 감사를 매년 하죠. 그리고 제가 살펴보는 그 내규에 보면은 도지사가 감사나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김을 작용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네, 도지사가 이제 권한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명목상 규정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도 예산이 이만큼 떨어지는데 도지사 눈치를 안 볼 도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 아무튼 그러니까 이걸 뭐 이재명이 이 사람이 몰랐다 그런 게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인사권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앉는데 이재명이 아무런 뭐 저기 입김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죠. 매우 어렵죠. 네. 예. 이게 그 작년 11월에 이제 진행된 경기교통연구원의 이제 행정감사를 네. 보면은 이제 도의원 중에 한 분이 이런 걸 지적을 해요. 사무처장이 보통 뭐 퇴직 공무원들이 네. 많이 앉는 자리다. 네. 그래서 이제 명예퇴직한 공무원한테 이제 자리를 하나 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그런 자리인데 이런 관행이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사실 약간 뭐 꼭 이재명 지사만 그러지 않았을 수 있겠죠. 뭐 기관에는 예, 그렇죠. 뭐 그 전에 네. 뭐 남경필 지사도 가까운 사람이 뭐 여기 앉았을 수도 있고. 네, 뭐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네, 봅니다. 뭐 관행적인 부분이 있었으니까. 네, 네. 뭐 도의에서도 이제 아는 거고. 그래서 마침 이 진효희 씨가 경기교통연수원에 간 게 2018년 12월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2018년 11월에 감사를 보면은 그때 사무처장은 다른 사람이에요. 네. 김모 씨라고. 네. 예, 전혀 다른 분이고 네. 이 사람은 이제 감사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 진 씨가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포상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있죠. 네. 경력도 없는 사람을. 하여튼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 열심히 활동을 SNS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여기 그 사무처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연봉 문제가 나왔는데 네네. 연봉 인상분이 이제 이례적이었다 그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이제 10%가 안 되는 뭐 대략 5% 정도 임금이 인상이 됐는데 네. 이 사무처장 진 씨 같은 경우에는 26%가 약 연봉 7천만 원에서 네. 8,8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엄청나게 뛰었죠. 근데 이제 이것도 나름 이유가 있다. 뭐 그런 네네. 얘기죠. 이것도 이제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감사 중에 이제 지적이 있었는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본인이 직접 또 설명하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 경기교통연구원의 경영팀장인가 네. 이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네. 보통 이제 퇴직 공무원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사람들의 호봉을 인정해줬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공무원 시절 때 이제 근무 기간만큼 임금이 올라가니까요. 네. 근데 이 진 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1호봉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 사무처장들이 받던 월급보다 낮은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맞춰주려고 음. 아예 그냥 임금을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800만 원. 그러니까 이걸로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 기존에도 이제 관례상으로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들어간 건 또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갑자기 이 사람 때 연봉이 뛰었으니까 그 이전까지는 계속 같은 수준의 연봉을 유지했다는 건 비슷한 호봉 수준의 퇴직 공무원들이 계속 그 자리에 들어갔었는데 갑자기 진효익 씨 이 사람을 꽂으려고 하면서 그 관례조차 깨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또 굳이 맞춰줬다는 얘기죠. 네. 굳이 맞춰준 예. 것도 참 신기하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네. 맞춰줄 필요 없을 텐데 그리고 어떻게 자 이재명 씨가 좋아하는 예산 절감을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한 1,800만 원을 예산이 절감되는데 그러면 한 사람 더 쓸 수 있겠네. 충분히 쓸 수 그렇죠? 있죠. 다른 직원 한 사람 더 쓸 수 있잖아. 네. 그러면 이 교통연수원의 서비스를 한 사람 분, 그러니까 직원 한 사람 분만큼 더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동안 퇴직 공무원들을 거기에 이제 갖다 박은 게 관행이었는데 이 관행을 끼고 개혁을 하겠다는 취지로 만약에 이재명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항상 개혁이 아이콘인 것처럼 네. 말을 해왔으니까 개혁하는 취지로 외부 인사를 끌어들였다 칩시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력이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에 맞는 만큼의 어떤 이력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이 사람을 끌어들였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1,800만 원 낮은 호봉으로 쓰면서 직원 한 사람 더 드리는 게 뭐 고용, 비정규직 한 명이라도 더 네. 그만큼 고용도 쓸수 있지. 창출되고 서비스 질도 그만큼 올라가는 건데 왜 이 사람 연봉을 띄워줬냐 이 그리고 말입니다. 인사 관행이 깨끗해지고 네, 인사 관행도 얼마나 깨끗해지고. 그렇죠. 좋습니까? 대외적으로 알리기도 훨씬 좋고 미담 사례로 남을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지. 이거 연봉을 안 올렸다 그러면 그럼 자기 아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 싸게 쓴 거잖아요. 자기 아는 유능한 사람을 데려다가 싸게 쓰면서 고용 창출까지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경우였는데 굳이 연봉을 맞춰줬단 말이죠. 이거 어떤 근데 뭐 그것도 뭐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어, 이거는 사단법인이고 그 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일이니까 뭐 모른다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이재명은 감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안 들여다봤겠지, 너 바쁘셔서. 아니 도지사가 바쁘긴 뭐 바쁘고 선거운동 안 하면 바쁠 일 없다니까 도지사는. 이재명 본인이 성남시장 때 그 얘기했어요. 도지사는 뭐 권한도 없고 그냥 소방관이나 부릴 수 있고 할 일도 없다고. 그래놓고는 뭔서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대선으로 직행. 하지만 역시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죠. 다르죠. 네. 다르죠. 게다가 얼마나 좋은 화장실입니까? 다룰 수 있는 예산도 많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은 자꾸 지역적인 문제를 태클을 겁니다. 네. 이게 JTBC 보도에서 이 사무처장이 임원이라고 나왔거든요. 임원. 네. 그러니까 일단 이 경기교통연수원은 경기도의 산하기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시공사라던가, 네. 뭐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라던가, 네. 경기연구원이라던가 네. 이런 산하단체가 아니다. 네. 그리고 이 진 씨는 그 단체의 임원이 아니라 상근 직원이다. 상근 직원이다. 예, 상근 직원이다. 네. 이것도 이제 맥락이 있는 얘기죠. 예. 뭔가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뭔가의 빌드업이다. 이 얘기들이.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상근 직원은 그러니까 임원 말고 상근 직원은 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라는 판례가 있죠. 네, 위헌 소송이 있었습니다. 네. 위헌 소송이 있었는데요. 이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의 네. 네. 직원이 선거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위헌 소송이 들어갔었습니다.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헌재에서 얘기한 거는 당내 경선 정도는 네. 당내 경선이 그 당원들만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인들한테도 개방이 돼 있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상으로 위계에 의한 어떤 뭐 투표 강요 이런 거는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상근 직원의 경우 상근 임원에 비해서 그 영향력이 크지 않으니까 네. 선거 운동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원천 봉쇄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다.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근 직원이 그러니까 진유천 씨가 상근 직원이니까 해도 된다. 선거 운동 정도 할 수 있지. 이거는 선거법상 위반이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일단 이재명 씨가 이재명 후보, 이재명 지사, 이재명 씨 합시다. 네네. 이재명 씨가 이제 이거 뭐 공공기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틀렸죠 일단. 네, 일단 틀렸습니다. 공직유공단체 지정 2021년 지정 현황을 보면은 경기도 교통연수원이 딱 하니 있죠 정부 자료에.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년 그 교통 연수 사업을 네.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매년 갱신한다고 해도 이 교통연수원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직 유관단체의 직원이면 일단 준 공무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임원들은 그렇죠. 네. 근데 임원들 직원이니까 안 해도 되나?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네, 일단 그럼 직원이니까 뭐 거기까지는 안 한다고 해도. 네. 그리고 문제 사항은 또 있습니다. 진 씨가 한 게 과연 평범한 선거 운동이냐 이게 단순히 그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냐. 그렇죠. 이제 이 점에 관해서 이제
지금 이제 이 코너는 유클리 이낙연이니까 이낙연 후보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점에 관해서 짚으신 부분이 있죠. 네네. 이게 이제 지금 이 사건에 대한 프레이밍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단순히 어떤 선거사의 공방으로 일단 보고 이제 프레이밍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가 있죠. 보도 행태를 보면은. 네, 그거는 뭐 괜히 그냥 그거 같아요. 기계적 중립? 네, 그러니까 그 점에 관해서 이낙연 대표가 이낙연 후보 말씀을 하시기를 이건 이제 선거법 위반 사항이고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으면 법의 문제로 봐야지. 누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만 보는 것은 지극히 정치를 잘못 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지극히 옳은 말씀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단순히 이게 저게 위법이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 일이지. 뭐 저 사람이 이낙연 대표를 공격했기 때문에 이낙연 캠프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다. 그거는 잘못된 시각이라는 거죠. 설령 그 사람이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뭐 이재명 칭찬하는 뭐 글들을 자료들을 쭉 붙여가지고 퍼뜨립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위법 사항이 있으면은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낙연 캠프에서 이런 일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짚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뭐 누가 누구를 공격했기 때문에 따지고 드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은 이제 프레이밍이다 이거죠. 이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법을 지켰느냐 여부, 공직자로서 할 만한 일을 했느냐 아니냐의 문제,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제 그렇게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가장 정확한 이제 문제의식이라고 보고, 그럼 일단 공직자로서의 여부는 공직자는 맞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한 헌재 판결에 따르면은 뭐 임원급이 아닌 상근직원급이면은 뭐 해도 된다. 뭐 너무 가혹하게 이제 헌법 규정을 적용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판결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헌재 판결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법학도도 아니고 법 쥐뿔도 모르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 공직선거법이라는 그 취지가 관건선거 막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독재 시기를 관건선거가 너무 심했으니까. 그리고 이 관건선거는 선거판을 심각하게 기울여진 운동장으로 만드니까. 물론 이제 공무원의 직종에 따라 가지고서 이 관건선거를 치르더라도 관건선거의 어떤 운동으로 참여를 하더라도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는 다릅니다 분명히. 대민접촉이 많은 직군일수록 영향력은 커지겠죠. 그렇죠. 뭐 이를테면은 예를 들어서 뭐 복지사를 예로 들어 봅시다. 복지사들 보면 이제 다니면서 뭐 주로 독거 노인분들 많이 만나고 다니잖아요. 케어해드리고 그러다 보면 사적으로 친해지는 친분도 많이 쌓게 되고. 뭐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봤던 것 중에 우리나라 경찰들 다큐멘터리를 좀 봤는데 동네 이제 순경들 이야기를 좀 봤는데 보면은 순경들 업무 반이 복지 업무입니다. 동네 이제 독거노인들, 그러니까 범죄 예방차에서 순찰 다니고 이제 가가오 방문하다 보면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를 아니까 도움 필요한 노인들이 보이잖아요. 네네. 그럼 또 이제 그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 대체로 좋은 경찰들이니까 못 지나친단 말이야. 그래서 사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아니면 뭐 파출소에서 돈 걷어가지고도 도움을 주고 하다 보면 그런 지역에 이제 어떤 노인분들하고는 다 되게 친하게 지내게 된단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가지게 되죠. 뭐 이제 이 사람들, 이 노인분들 자기 이제 눈도 어둡고 물정 어둡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의지를 하게 되고 뭐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복지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관건 선거를 허용을 해버리면은 뭐 하급직이니까 상관없더라고 허용을 해버리면은 투표 그냥 몇 표 가져간 건 일도 아니죠. 거의 그냥 뭐 생사이탈권을 쥐고 있는 경우도 있고 말 그대로 복지사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단순히 직급으로 따져가지고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따지는 거는 너무 좀 편협한 시각이다. 예, 그러니까 정말 한 가지 면만 본 것 같아요. 네. 임원은 안 되고 네. 직원은 가능하다. 네. 임원은 그러니까는 밑에 부릴 수 있는 직원들이 많아서 그렇죠. 어떤 조직 내에 특정 투표를 강요할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직원은 그만큼 힘이 떨어지니까 그런 게 없지 않겠냐. 이런 한 가지 면만 바라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본 거죠. 네. 하지만 대민 접촉 면적에 따라서 충분히 그건 달라질 수 있다. 제일 말단이라도 제법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게다가 또 요즘 시대가 SNS 시대니까. 네. 네. 사실 이 얘기는 그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 두 분의 반대 의견에 들어가 있어요. 네. 요즘 시대는 SNS 시대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영향력이 개인이 가진 영향력의 범위가 옛날보다 훨씬 크죠. 네.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면서 나는 이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SNS상에서 자기가 공무원이라는 걸 밝혀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뭐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마찬가지로 복지과 뭐 동사무소 복지과 직원이라 쳐보자고요. 직급은 낮아요, 그죠? 뭐 최하급일 수도 있고 뭐 9급일 수도 있고. 아 근데 그분들은 아예 공무원이니까 응. 조금 다른 거를 예를 생각을 해보죠. 음, 적절한 게 뭐가 있을까? 유관기관이 뭐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GH 직원이라 칩시다. 그냥 GH 직원, GH 말단 직원이라 칩시다. 이 사람이 SNS에서 자기 프로필에 GH 직원이라고 박아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선거운동하면서 이재명이 경기도 집값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칩시다. 제가 이재명이 경기도 집값 잡는다라고 말하는 거랑 GH 직원이 경기도 집값 잡고 있고 정책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말의 무게가 다르죠. 설득력의 정도가 실무자로서 가는 어떤 그 권위가 있으니까 네. 말이 그 무게 차이가 현장에서 커지죠.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전문성.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당연히 또 그 주변으로 끼칠 때 파급력도 더 커지고 그만큼 우리가 그 뭐 폴리테이너나 폴리패서를 우리 편이면은 좋아하면서도 저쪽 편이면은 미워하고 경계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파급력 차이 때문 그렇죠. 아닙니까? 편은 다 같이 한 편인데 어떤 말이 갖는 힘은 뭐 그 사람의 실질적인 전문성이랑 상관없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뭐 좋아하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이 헌재 판결 자체가 너무 단순하게 사안을 보고 내린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네, 네. 그러니까 박광원 의원이 이제 발언한 것도 같은 취지인데 보면은 뭐 교통연수원이 지난해 얼마 예산을 지원받았냐 37억, 올해는 39억의 경기도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이건 경기도민이 낸 세금이다. 그리고 이분 진 씨가 그 교통연수원에서 8,8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그리고 이 사람을 경기도지사가 임명을 한다. 이건 박광원 의원이 사실관계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 부분은 좀 네. 네. 그리고 경기도 의회의 감사를 받는다. 그러면 이 기관은 단순히 민간기관이다 또는 선거법에 나와 있는 공사나 공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거운동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면 경기도에 수십 개의 유관기관이 있는데 공사나 공단이 아닌 그런 유관기관이 수십 개가 있는데 거기 임원들도 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자충수에 빠지게 된다. 뭐 여기서 이제 임원이라고 하셨지만 임원이나 상근직도 상근직 네. 이 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자충수에 빠지게 된다. 그렇죠. 이게 바로 관건선거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관건선거 마이너 버전까지는 되는 거죠. 공무원까지는 안 가니까. 심각한 자충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만약에 이게 지금 뭐 대통령 선거라서 그렇다고 치는데 지자체장 선거면 어떡할 겁니까? 지자체장 경선인데 이 유관단체 상근직들이 현직 선거운동하면은 이거 좀 기울어진 운동장 되는 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이익 단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조직 자체를 지금 도비로 꾸려버리는 셈이 되는 건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현행 뭐 도지사, 현직 시장, 현직 지자체장이 네. 뭐 재선이나 3선에 도전한다고 할 경우, 네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현직 지자체장이 뭐 다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데 유관 단체를 이렇게 활용을 해버리면은 이것도 어찌됐건 도비로 지금 선거 캠프 돌리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헌재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고 해도 이 헌재 판결을 다시 따져봐야 될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이치만 놓고 따져봐도 뭐 법리 따지기 전에 이치만 놓고 따져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헌재 판결까지 한번 좀 까봤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은 법적으로 가능하게 헌재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재명은 이제 여기에 짜맞추려고 이 사람을 자꾸 상근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행위가 과연 평범한 그러니까 위법이냐 아니냐. 선거운동이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선거법은 패스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과연 위법인가 아닌가를 다시 또 따져봐야 되죠. 네네. 이 사람이 그 단톡방에서 주고받은 메시지가 뭐 보면은 허위 사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단톡방에 뉴스에 제보된 그 진유천의 SNS 자료라는 게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신이 친노 적통이라는 동아일보 22년 기레기 논설위원 이낙연의 실체.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뭐 상세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뭐 대응 자료라면서 이낙연 후보를 좀 뭐 기레기 그다음에 친일이라고 비방을 했다고. 아, 하네요. 친일. 그 일본 특파원이었으니까 그렇게 뭐 친일이라고 비방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글쎄, 허위 사실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이라고도 볼 수는 있겠네요.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하면은. 근데 뭐 근거가 없잖아 친일이란 게. 일본 살다 왔다고 뭐 친일이면 김대중 대통령도 친일이야? 근데 제목만 보면 그러는데 이제 우리 그거를 이제 유추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클리앙에 보면은요. 네, 클리앙이 올린 그 세이비어인가? 크루세이버라는 네, 닉네임으로 활동했는데 이 크루세이버라는 사람이 이제 진유천 씨가 네, 진유천 씨가 지금 뭐 추정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진유천 씨가 찍었던 사진을 그대로 올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진유천 씨만 갖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는 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가장 최근 글입니다. 이 마침 보도가 나오는 그날 네. 7월 15일에 올린 건데요. 글 제목이 이제 이낙연의 실체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캡처를 갖다 놨는데요. 그 중에 이제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일본 언론 네, 이낙연 대선 출마에 도쿄 특파원 출신 지일파. 네, 예, 그렇게 반응했다고 해서 이제 친일로 몰고 가려는 네, 일본이 좋아하는 후보다. 네, 반대로 뭐 여기 그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 얘기하죠. 이제 이재명 지사 일본에서 싫어한다. 아, 그다음에 이제 아마 그 이낙연 후보가 총리 시절인 것 같아요. 네, 그 일왕을 만날 때 네. 이렇게 인사를 고개를 이제 살짝 숙여서 예, 인사를 하는 장면 네, 캡처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나오는 내용들이 뭐 이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비판한 거. 네, 50 때보다 더 악랄한 언론 통제다. 그 이제 아마 기자실 폐쇄했을 때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거의 허위사실성이죠. 그러니까 뭐 기사를 인용한 걸로 돼 있는데요. 뭐 굿모닝 충청 같은 거, 뭐 이낙연 테마주와 삼부토건, 뭐 그리고 사면설 등 의혹, 뭐 이런 식으로 보도된 거 캡처해가지고 뭐 열린 공간 TV까지 하고 있고, 뭐 이제 삼부토건에 이제 이낙연 후보의 동생분이 지금 대표로 갔고, 네, 근데 삼부토건 뭐 최대 주주의 둘째 아들이 윤석열과 형 동생하고 친하다. 네, 그래서 삼부토건을 매개로 이낙연 후보와 뭐 윤석열이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언론은 이낙연을 까지 않는다. 검찰도 이낙연을 까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마지막은 뭐 선거 지며 문통 깜빵 간다. 이것도 뭐 어디 그린파울로 갖고 왔어요. 자기가 쓴 게 아닌 것 마냥. 또 이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런 뭐 이것도 만약에 그 대응 자료의 일환이라고 하면 사실 허위에 가까운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니면 왜곡시켰다거나 그냥 해석으로 보기는 힘든. 네. 적어도 이제 한 가지는 분명히 네거티브 자료들을 계속 그러니까 퍼다가 날랐고, 그다음에 그걸 퍼뜨려 달라라고 주문을 했고, 네거티브 자료들을 이런 일을 해왔던 사람이니까 이거를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진 씨가 있었던 그 텔레그램 방. 네, 사실 텔레그램 방이 그냥 개인들이 모인 방인지 네, 아니면은 혹시 예, 캠프 방인지 네. 사실 확인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캠프방이면 좀 이제 문제가 좀 달라지죠. 예,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죠. 왜냐면은 진유천 씨의 페이스북 계정을 보면은 개인 정보 중에 이 링크가 하나 있어요. 링크가 하나 있는데 텔레그램 방 링크거든요. 네, 이재명 열린 캠프 조직 3본부. 네. 네, 여기에 대한 링크가 있어요. 그 방이 맞을 거야 아마. 그래서 만약에 이 진 씨가 있었던 텔레그램 방이 하필 그 방이다. 네, 그러면은 특정 캠프 후보에서 자료를 만들거나 아니면 유통시켰다. 네, 네,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죠. 지금 이 사태 이후로 지금 그 텔레그램방 다 털었다고 그러잖아요. 캠프 텔레그램방들을 다 털고 지금 리셋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새로 만들었다. 네. 또 뭐 재밌는 거는 캠프 인원의 증감 현황을 보고해라.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네. 웃기게 돌아가죠. 나중에 농공행산이라도 하려는 것인지. 옛날에 송가혁이 그랬죠. 뭐 몇 명 이상 이렇게 그 점도직으로 모집해가지고 거기도 계급제였던가? 그 저기 뭐 몇 명 이상 모으면 뭐 한 단계 올려줘 그런 게 있었던가? 예, 무슨 피라미드처럼 그거는 저기 뭐 다단계. 거기도 그렇잖아요. 그 저기 뭐 시민의 눈도 그렇고 뭐 동화학에서 나온 애였잖아요. 그러면서 접주라 그러죠. 네, 네. 접주고 어쩌고 뭐 그런 얘기 했죠. 아무튼 이게 여기서 이제 이 불법 여부는 뭐 수사해봐야 나오겠지만은 일단 뭐 도덕적으로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짓을 해놓고 네거티브 하지 맙시다라고 말할 만한 명분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네거티브 맞대응을 시작한 것처럼 뭐 네. 쏟아내고 있고요. 일단 그 얘기는 뭐 조금 뒤로 미루도록 하고요. 네. 어쨌든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너무 잘 일단 직위해제를 했어요. 네. 예. 그 두 가지 면에서 웃깁니다. 이재명 지사가 일단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선거법 위반이 아닌데 일단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까는 직위해제부터 일단 시켰다. 네. 그래서 이건 사단법인인데 경기도지사가 아까 뭐 감사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인사권은 없죠. 예. 인사권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직위해제를 시켰다는 건 좀 이상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를 뭐 의견을 표시할 수 있지만 네. 그걸 왜 이재명 지사가 정합니까? 수사 의뢰를 해서 확인을 받아야죠. 그렇죠. 최소한 선관위에는 네. 얘기를 해야죠. 네. 이런 구도가 예전 2018년에 그 해경군 김씨 사건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자기가 규정 지어놓고 불법 예. 아니라고 자기랑 모른다고. 예. 그 해경군 김씨 08HK 킴이라는 계정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선을 그어놓고서 자신의 아내 김혜경 씨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전해철 후보가 같이 고발해서 수사 의뢰를 하자 네. 했는데 끝까지 거부했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전해철 후보 혼자서 고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수사가 진행돼서 경찰에서는 특정을 했지만 검찰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한 사람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소 중지를 시켰죠. 네. 성명 불상의 정의를 위하여 개정주를 네. 기소 중지시킵니다. 김혜경 씨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그 구도랑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사 의뢰를 하면 되는데 직위해제하고서 뭐 감사를 한다. 근데 경기도에서 감사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뭐 그래서 지금 중앙선관위로 들어갔다고는 하죠. 네네. 일단 선관위에서 일단 조사를 시작했고요. 네. 어느 정도의 사실 확인까지는 한 상태고 뭐 추가적인 조사를 네.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이게 하고 뭐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나오더라도 계속 이건 규탄할 만한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도지사와 가까운 걸로 보이는 사람이 유관기관 단체에 들어가서 사무처장 자리에 있으면서 월급 받고 도에서 나오는 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선거운동을 했고 그까지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 선거운동의 내용이라는 게 비방에 가까웠고 그렇다면 일단 네거티브 말고 정책 대결하자는 이재명의 말은 공허한 말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대응 전략으로 나온 게 이제 아까 우리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거, 그 백광현 씨도 참 어색하기는. 네. 여기서 이제 백성재라고 합시다. 네, 오프닝은 좀 무게 잡았으니까 백광현 씨라고 했는데 백성재를 이제 물고 늘어지고 있죠. 총재가 이제 최근에 백성재 전에 더레프트님도 물고 늘어졌었고, 네네, 맞아. 그거 이제 며칠 가다가 좀 시들어지니까 이제 백성재를 물고 늘어져서 이제 이낙연 캠프랑 자꾸 이제 연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진유청 건이랑
백총재는 본질적으로 다른 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총재는 돈 받는 게 없습니다. 일단 자리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 그 양반 배우는 굳이 따지자면은 저기 뭐 대통령 지지자분들이죠. 슈퍼챗 연락을 쏴주고. 예, 지지자이면서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는. 예. 그러니까 백총재한테 이제 뭔가 대가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있다면은 네. 그렇죠. 대통령 지지자분들 아닙니까? 슈퍼챗 네. 연락을 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방송을 후원하죠. 네. 그 후원 계좌는 따로 안 열었으니까 슈퍼챗밖에 수단이 그렇죠, 없고. 맞아. 그 양반 후원 계좌도 안 열었지. 뭐 따로 이제 만나서 이제 뭐 저기 팬이라고 만나가지고 밥 사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보이면 다들 이제 좋아라 하시니까 그게 다지 뭐. 그렇죠. 그거 말고 없잖아요. 뭐 근데 그걸 이제 같은 선상에 놓고 자꾸 이제 돈급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세금으로 연봉 8,800만 원 받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야, 연봉 8,800만 원이면 상위 소득으로만 따지면은 세금 살살 녹는다 진짜. 상위 한 5% 들어가지 않나? 상위 5%까지는 들어가나? 그건 뭐 5%까지는 들어갈 수도 있을걸요. 그거였구만. 이게 대기업에서도 연봉 8,800이 많지가 않아요. 이 하위 80으로 따라뜨리면 자꾸 지랄한 게 진유천한테도 돈 주려고 그런 거였구만. 아하. 이득을 직접적인 이득을 얻을 수가 있네. 그런가 보네. 에라이 20만 원 더 받아라. 참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억지 부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같은 선상으로 놓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백광현 씨는 네, 백총재 씨. 백총재는 이낙연 캠프에서 이낙연의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이 양반은 누구의 사람이 아니야. 뭐 누구의 사람이라고 치면 그 백총재 여자친구의 사람이겠지. 그거 말고는 뭐 누구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개인 사업자입니다 말 그대로. 네. 개인 사업자고 정치권하고 정치권에서 어떤 뭐 자리를 제공받거나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모르겠다. 사회비는 받았을지 모르겠다. 뭐 사회비도 안 받은 것 같긴 하던데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것도 근데 캠프에서 받는 건 아니지. 네. 그 이제 주최 측 그렇죠. 네. 주최 측한테는 받을 수 이낙연 있겠지. 지지 카페. 네. 거기서 뭐 받았을 수 있죠. 광업이 줬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낙연 캠프가 준 것도 아니고 이낙연 캠프가 주최한 행사들이 캠프에서 줬으면 그것도 불법이지. 아. 불법 아닌가? 모르겠다 그건. 예. 행사비에 따라서 줄 수도 있겠죠. 예. 뭐야 사람 쓰는 일이니까. 아무튼 전혀 다릅니다. 이게 자꾸 동치시켜가지고 쌤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혀 내용이 다른데다가 그 다음에 뭔 네거티브야. 참 오프닝에 글 썼던 얘기 또 하게 되는데 뭐 저기 지금 보니까 그냥 팩트잖아. 팩트. 팩트를 지금 유튜브 파일에 올려놨더니 또 막아놨더라고요. 그것도 법원 가처분 신청을 걸었나 봐요. 가처분 신청 걸어가지고 막아놓은 것 같은데 막아놔봤자 왜냐하면 그 파일은 백브리핑에서 뭐 단독으로 독점해서 받은 뭐 입수한 것도 아니고 이미 시중에 엄청 퍼져 있습니다. 원래 있던 거지. 네, 원래 있던 거죠. 저도 그 음원 파일 구한 게 그 어디냐 판도라 TV에 올라와 있던 거. 판도라 TV가 아직도 있군요. 네, 그거 아직 찾아보면 있어요. 거기서도 안 받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그리고 왜 그건 가처분 그렇게 막아놓으면서 저희 가사인에서 올린 거 왜 안 막아놨대? 그러니까 가로세로 연구소는 네. 뭐 가사인은 저기 뭐 민주당 쪽 아니니까 상관없어? 상관없나? 그러면 이제 그쪽만 더 조회수 올라가겠구만. 아니면은 백총재 구독자 수 적다고 괄시하는 거요? 그건 막아봤자 그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면은 이런저런 경로로 계속 퍼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막아놓으면 더 궁금해할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백총재가 트위터에 올린 걸 보면은요, 네. 이 이재명 캠프에서 대응하면서 나온 기사가 이제 딱 인터넷에 뜨고 나서 그 조회수가 더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을 자극하니까요. 이거 대체 그렇죠. 뭐길래 뭔데?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경기도 그 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랑은 양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때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경기도민도 별로 관심이 없어 사실 도지사 선거에는. 근데 이건 대선이란 말입니다. 전 국민이 다 관심이 있다고. K리그
축구 경기에서 월드컵 축구 경기 국대 경기로 바뀐 거지. 뭐 그 수준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막는다고 해서 못 막아요. 이거 지금 녹음 파일 SNS로 퍼뜨리기 시작하면 또 끝도 없을 것이고 토렌트로 만들어서 퍼뜨려도 퍼질 걸 이거는. 카톡으로 뭐 그냥 파일 네, 주고받는 거 뭐 그렇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카톡으로 쭉쭉 퍼지겠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걸 어떻게 막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그 진윤철 씨랑 백광현 씨는 백성재는 전혀 다르다는 거. 자꾸 전혀 다르죠. 같은 식으로 뒤집어 씌려 들지 말고 도레프트님도 마찬가지였고 뭐 참 아무튼 또 말일 못이네 말일 못이야. 그리고 자꾸 뭐 욕설한 것만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놈의 그 증거를 대라니까요. 돌아가신 형님이 시정 개입을 했다는 증거를 대세요. 아니 뭐 시장 개입이고 뭐고 다 좋은데 그 욕설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나 욕해서 잘못했어라고 말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이미 인격의 바닥을 보여버린 거기 때문에 수습 못합니다. 이재명 씨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거 경기도지사까지 올라갔다고 지금 이것도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입장 바꿀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응? 당신이 누군가를 찍어야 되는데 누군가를 찍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런 욕을 하고 다니면은 그 당신은 납득하겠냐고. 그 욕을 당신한테 하면 당신은 그냥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그건 이재명 씨 본인도 그렇게는 못할 걸요. 지가 했던 욕이니까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거지. 그 욕을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들어도 이재명 씨 본인도 납득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거 좀 유클립 이낙연인데 자꾸 지금 이 얘기가 너무 길어져 버렸는데 한 가지만 이제 이낙연 대표님 공약 이야기하고 끝냅시다 오늘은. 네네. 시간도 없으니까. 그 이낙연 대표가 얼마 전에 그게 이제 한 며칠 됐는데 그렇게 유심히 안 보고 넘어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게임 셧다운제 반대를 이제 공약으로 거셨어요.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낙연 대표의 강점을 잘 보여주는 어떤 그런 한 대목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이 그저께였습니까 이것도? 네, 월요일에 그저께면 화요일. 120시간 노동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120시간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침 꺼낸 얘기가 게임 이야기입니다. 뭐 이제 좀 녹취 따는 거 보면은 게임 같은 거 개발하려고 하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24 곱하기 7하면 얼마야? 168이잖아. 그러니까 이 168시간 중에 주 120시간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2주 바짝 일하고 그 다음에 노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게임 업계를 전혀 모르고 지금 한 소리입니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이제 게임 업계는 일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이제 선입견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게임 업계나 아니면 게임 유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걸 이제 게임 업계 용어로 크런치 모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게임 유저들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크런치 모드라는 게 게임 출시에 임박했을 경우에 많이 터지는데 주로 네. 마감 쫓기는 상황에서 개발자들을 족쳐요. 게임사가. 족쳐가지고 게임 그럼 회사 안에 라꼬라꼬 침대 놔두고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며칠 동안 집에도 못 가면서 막 개발자들이 이제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시를 하면은 10중 8구는 게임 완성도가 개판이 됩니다. 이게 이제 중소 게임사만 그런 게 아니라 대형 게임사에서 나온 게임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이 왜 이따구로 나왔냐라고 이제 그 이유를 찾다 보면은 이 크런치 모드로 만들어진 게임인 경우가 많아요. 마감 임박해서 네. 이제 막 짜냈다. 네, 막 쥐어짜가지고 그게 이제 뭐 청취자님들 대부분은 이제 게임에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작년 연말에 출시했던 대형 게임 중에 사이버펑크 2077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런 게임이 있었군요. 네, 이게 되게 몇 년 동안 엄청나게 기대를 받았던 대작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이 게임사의 전작들이 위쳐 시리즈라고 되게 전설적으로 히트를 쳤던 게임이라 가지고 네네. 이 게임사에서 이제 그 다음 게임으로 나온 게 이제 이 게임인데 이게 몇 년 전부터 홍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기대를 했다고. 근데 막상 게임이 나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개판으로 나온 거예요. 버그 투성이에다가 게임 기본 골격도 개판으로 짜여져 있고 그래가지고 요걸 바가지로 먹고 회사 주식도 떡락했던 그런 게임이거든요. 주식까지. 네, 근데 이 게임이 출시되기 얼마 전부터 이제 그 안에서 일했던 직원들 사이에서 내부 폭로가 터져 나오는데 이거 크런치 모드 돌린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임 출시하고 나서 유저들이 막 다들 이제 엄청 욕을 했죠. 이 새끼들 게임 개판으로 만들어놓고 사람들 족쳐가지고 사람들 갈아 넣더니면 이게 뭐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욕을 먹고 아직까지도 그 여파로 게임 회사는 주식도 아직 복구가 덜 됐고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네. 출시했던 게임도 이제 상당수 리콜 당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게임 회사는 이 크런치 모드를 최대한 안 하도록 어떻게든 유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뭐 직원을 더 뽑든지 아니면은 개발 일정을 느슨하게 잡아가지고 충분히 쉬면서 여유 있게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장기적으로 게임사가 나가야 될 길인데 윤석열은 반대로 말한 거예요. 그 업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는 모든 걸 통찰하고 있는 것처럼 거드름을 피운 거지. 네. 근데 반면 이 셧다운제를 공유로 내건 이낙연 대표는 어땠냐?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이 셧다운제가 이제 근래 대두된 게 이게 배경이 있습니다. 그 작년에 어린이날에 청와대에서 마인크래프트 맵이라 청와대 맵이라고 내놓은 거 이제 예. 저 코로나 때문에 청와대 행사를 못 하니까 못 하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방문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청와대랑 똑같이 미니어처라고 해야 되나? 온라인 미니어처?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온라인 레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 레고. 네, 온라인 레고라고 보시면 이제 그걸로 이제 청와대를 똑같이 구성을 해서 청와대 관람 아저씨 그 접속을 해서 안에서 이제 그 청와대 곳곳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맵을 짜서 출시를 했단 말이죠. 어린이날에 출시를 했으니까 이 게임은 어린이 대상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 게임이 19금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온라인 서버를 운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셧다운제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밤10시면 서버를 내려야 돼요. 아, PC방에서 못하는 게 아니라 서버 자체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마인크래프트 아예 접속이 안 되게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산 온라인 게임은 아이디를 만들 때 주민번호를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단계에서 걸러가지고 그 게임 서버 내에서 19세 이하 유저들은 밤 10시 되면 차단을 해버릴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PC방에서 차단을 하는 이유는 밤 10시 이후에 오프라인 게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조차 못하게 하려고 이제 막아버리는 건데 그래도 집에서 이제 혼자 오프라인 게임을 하려면 할 수 있으니까 100% 차단은 안 되겠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온라인 게임들은 국내 온라인 게임은 주민번호를 치고 계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차단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은 해외 서버를 두고 있거든요. 네. 주민번호 쳐서 아이디 만드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9세 이하를 차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서버에서는 그러면은 마인크래프트 게임사에서는 한국 서버를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은 한국 서버는 19분 서버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게임사에서 내린 결론이 19분 서버로 만들어 버린 거지. 이 서버를. 그 아이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마인크래프트가 원래 전체 이용과 일뿐더러 어린이 유저가 아주 다수인 그런 게임인데 근데 한국에서는 19금 게임이 돼버렸다. 네,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셧다운제 때문에. 네. 이낙연 대표가 이 셧다운제 반대를 언급을 하시면서 이 마인크래프트를 예로 드셨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다는 얘기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이낙연 대표가 그 경선 지금 행보에서 보면은 게임 관계자들을 2번을 만나셨어요. 네. 뭐 프로 게이머들이랑 그다음 뭐 게임사의 관계자들이랑 롤도 하셨죠? 네, 롤도 하셨고 이제 오버워치도 한번 하셨고 오버워치도 하셨구나. 네, 둘 다 이제 프로 게이밍 종목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로 현장 참가한 사람들의 그 유튜브를 이낙연 대표 만난 이후에 이제 후기처럼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자기는 정치적으로 이제 거의 무지한 사람이고 특정 성향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이낙연 대표 만나고 나가지고 정치인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깨졌다는 그런 후기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무지하고 그냥 이렇게 사진 찍으러 온 줄 알았는데 막상 이야기해보니까 경청하더라. 많이 이제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봤다 그런 식의 이제 후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셧다운제라는 게 한국에서 10년 동안 계속 게임계에서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이제 해보려고 했고 그래서 좀 그쪽으로 이렇게 좀
이게 이해가 빠른 사람들, 이해가 빠른 몇몇 의원들, 근데 그게 주로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많았어요 당시에. 하태경도 이쪽 코인에 발 일찌감치 담궜던 사람이고.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계속 추진을 했는데 이제 근래 이제 이 마인크래프트 19금 서버화 사태가 터지면서 여가부에서도 이제 드디어 좀 이렇게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저 다운제 잘못된 것 같다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이낙연 대표는 그 게임 업계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이 맥락을 다 파악을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면서 공약에다가 마인크래프트 문제를 거론을 하셨단 말입니다. 윤석열이 이 크런치 모드인 줄도 모르고 크런치 모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크런치 모드를 마치 권장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했던 거랑은 아주 상반되는 행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셧다운제에 관한 반대 입장이라는 거는 20, 30대 주로 남자들인 겜돌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사실은 이게 저는 큰 세일즈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반대하는 것도 그렇고 2011년에 법안이 처음 입법될 때 민주당에서 반대표가 한 10표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중에 한 표가 당시 이낙연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위클리 이낙연 취지에 맞춰서 이낙연 대표의 세일즈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늘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번 주는 저는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이거죠. 예. 디테일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한테는 이 셧다운제 반대를 했고 과거에 반대를 했던 사람이고 이낙연 대표가 네. 그다음에 지금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셧다운제 네. 폐지하겠다는 거를. 일관성 있게.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그게 내용도 잘 파악하고 네, 그게 계시고. 단순히 얕은 그런 어떤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꽤 깊게 통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저는 아까 그 해주신 얘기 중에 인상적이네요. 이제 그 프로게이머 분이 네. 정치인에 대한 어떤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사실 저거- 정치인들 중요하잖아요. 정치 혐오를 줄여나가는 거. 그렇죠. 굉장히 네. 중요하죠. 네. 네. 그거를 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낙연 대표랑 근데 그 수첩 들고 다니면서 진짜 적으면서 다니시는 분인데 누구든 어느 업계에 있을 때 이야기 해보면은 그런 인식은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진정성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이낙연 대표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죠. 예. 허투루 뭐 이렇게 어디 그냥 대충 건성으로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잘 듣는 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실질적인 어떤 내용도 있고 그리고 얘기해보면 이 사람이 그냥 건성으로 듣고 있구나 아니면 정말 경청하고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 통찰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네, 그런 거는 이제 사진으로 전해지지 않는 것들이죠. 그럼 상당히 인상적인 네. 내용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청취자분들 중에 주변에 이제 혹시나 20, 30대 특히 남자들 대부분 겜돌이니까 그런 분들한테 영업하실 때 참고하실 만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내용이. 셧다운제 네. 폐지. 셧다운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게 상당히 디테일이 있다. 통찰이 있다. 이 업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엿보이는 그런 공약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번 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세일 포인트 같습니다. 네. 네,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번 주 위클리 이낙연은 네. 이렇게 진유천과 그다음에 셧다운제 폐지. 네. 셧다운제 폐지가 2030에게 힘낼 수 있다. 2030에 충분히 어필할 만하다. 어필할 수 있다. 네. 예, 이걸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사실 진짜 셧다운제 폐지하는 걸 제대로 설득하면은 저는 이게 기본소득 뭐 1년에 200만 원 주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설득력 있죠. 네.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그 조금 잘못 입법된 법 폐지하겠다는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게다가 뭐 이게 활성화되면 또 이 게임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또 기대할 수도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게임 업계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쳤던 것 중에 하나가 프로게이머들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이거를. 연습하기가 네, 밤낮이 되면 연습을 못 하니까. 근데 그 스타크래프트보다 롤의 연령대가 더 낮아졌거든요. 네. 스타크래프트도 보면 프로게이머들 뭐 대체로 중학생 때부터 해가지고 쭉쭉 치고 올라왔는데 롤은 그보다 더 연령대가 낮단 말입니다. 재능 있는 선수들 뭐 초등 때부터 시작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선수들은 밤낮이 이후로 연습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어린 선수들 좀 밤에 자야 되지 않나? 근데 자기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뭐 그것도 왜 스스로 하겠다는 걸 네. 막는 건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죠. 네. 뭐 자기 관리는 자기가 잘 해야 되는 거고. 네. 굉장히 인상적이고
예, 깊이 있는 내용을 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게임을 손에서 놓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저도 예. 저도 뭐 요즘 그냥 저 폰으로 퍼즐 맞추기는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이쪽 돌아가는 이쪽 바닥도 좀 재밌거든요. 이야기를 이렇게 쭉 유튜브만 찾아봐도 재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게임을 하진 않는데 업계 이야기는 좀 찾아보는 편이라 가지고 네. 여러분 셧다운제 폐지 네.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낙연 대표의 세일즈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예, 이번 주 위클리 이낙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 다음 주에는 그냥 위클리 이낙연 코너엔 정말 연대편님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구지구지는 이야기 좀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이죠.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